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춘천의 흉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으로 현재는 23살인 사람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는 이 마당에 갑자기 나른 공포담을 늘어놓으려니 뭔가 기분이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기분이네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반말로 말할게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는 7년 전으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이야. 그 당시에 우리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시립도서관 앞에 있는 흉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나랑 내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나니 궁금증이 대폭 증가했었지. 그 흉가는 인터넷에도 간간히 사진이 떠도는 그 춘천 흉가야.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무서운 것도 없고 철도도 없던 시절이라 친구들끼리 서로 가볼래? 하며 서로 부추기다가 실행에 옮기게 되었어. 시간이 좀 늦어지고 해가 떨어진 뒤에 우리는 그 흉가로 향했어. 그때는 왜 그렇게 필요 없이 용감했는지.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덜 무섭기 때문에 7명 정도 갔었던 것 같아. 사실 그 흉가가 있는 위치 자체가 주택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곳인데 흉가에 들어갔다가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들키면 혼나고 그런 곳이었거든. 그래서 아마도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 지르지 말자고 약속한 뒤에 대문으로 향했어. 그 길이 약간 골목 형식으로 길이 나 있는데 대문부터 굉장히 을씨년스럽더라고. 대문 옆에 담벼락이 허물어져 있어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게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흉가가 있더라 하는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집이 어떻게 생긴 줄 몰랐었지. 대문을 지나쳐 집의 형상이 보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 소리 지른 이유가 귀신이 나타나서가 아니었고 집이 정말 괴물처럼 보였어. 생각보다 너무 컸고 진짜 으스스했거든. 마당도 꽤 넓은데 인공 우물도 있고 집만 멀쩡했다면 꽤 부자였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 그렇게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고 친구들끼리 수군거렸어. 생각보다 너무 무섭다. 못 들어가겠어. 나갈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식의 대화였던 것 같아. 들어가진 못하고 망설이면서 서로의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동네 순찰하시는 아저씨가 후레쉬를 비추며 다가오시더라고. 아무래도 처음에 집 보고 놀라 소리 지른 걸 듣고 들어오신 것 같았어. 거기서 뭐하냐며 단호한 말투로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데 시내에서 엄청 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호기심을 가슴에 안고 찾아온 곳이라 내부가 너무 궁금해 그냥 돌아가긴 너무 아쉬웠지. 그래서 아저씨께 진짜 안에 딱 한 번만 구경시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을 딱 한 번만 같이 들어가서 구경만 시켜주시면 다시는 안 오겠다고 제발 부탁드린다며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씀드렸더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해주셨어. 그리하여 한결 덜 무서워진 기분으로 동네 아저씨와 함께 아저씨를 앞장세워 그 뒤를 졸졸 쫓아서 들어갔는데 나무 파편이며 유리 파편이며 집안 내부는 훼손될 만큼 훼손이 되어 있었어. 당연히 흉가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유리창 있는 자리에 멀쩡히 달린 유리도 없고 간간히 술병 같은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뭘 부쉈는지 콘크리트 덩어리에 집안에 남아있는 벽지도 못 봤어. 정말 개판이라는 말이 제격일 정도로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집이 정말 넓더라고. 좁지만 지하실도 2개 있고 방도 넓고 많았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하면서 아저씨와 대화도 했었는데 우리가 뭘 물어봤었는진 기억은 안 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해주셨던 말씀 중에 몇 개만 기억나는 게 그곳이 돈 많은 사업가가 땅을 사서 지었던 집인데 그 집에 그 부부와 애기 가정부 이렇게 넷이서만 살던 집이었다며 집이 터가 안 좋았는지 아내랑 애기가 사고당하고 가정부마저 사고를 당해서 사장이 굿도 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엔 헐값에 팔고 결국엔 이 집이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더 말씀해 주셨던 게 공지천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쪽 길로 따라가면 위에 무덤이 하나 있다고. 이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말씀들이었어. 오래되어서 자세히 그 무덤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는진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구경을 한 뒤에 이제 다 봤으면 그만 돌아가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고는 돌아갔지. 그렇게 좋게 돌아갔으면 다시는 안 갔어야 했던 건데 사람 심리는 왜 그런지 그 집이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그런 자극이 꽤 신선했던 건지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흉가에 놀러 가자는 얘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겁대가리를 상실한 우리는 그 13일의 금요일에 그 집을 가자는 약속을 했어. 아저씨에게 구경시켜주시면 다시는 안 가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13일 당일 그날은 밝은 대낮에 그 집을 한번 찾아갔다가 밑에 공지천에서 시간을 좀 때운 뒤에 어두워졌을 때쯤 흉가를 다시 찾아갔어. 괜한 기분 탓인 건지 대낮엔 안 무서웠다가 날이 져서 더 무서운 건지 나도 친구들도 꽤 긴장을 했었어. 달도 약간 붉은 길을 띠고 있었고 왔던 곳인데도 이상하게 더 무섭게 느껴지고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었지. 물론 심리적인 면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대문까지도 못 들어가고 앞에서만 기웃거리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무서우면 집에 기어 들어가면 되는데 무서우면서도 꼭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아는 친구들을 더 불렀어. 나랑은 안면이 없었던 이성 친구들이 3명 정도 더 왔고 많으면 차라리 낫지라는 생각으로 같이 들어갔어. 들어오고 나니 괜히 쫄랐단 생각도 들고 역시 기분 탓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 친구들끼리 그냥 한 번씩 놀라기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1층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집에 지하실이 2개가 있어. 근데 지하실은 진짜 깜깜하고 한여름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서늘해. 무섭기도 너무 무서워서 거긴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2층으로 갔는데 그 집의 2층으로 가는 계단은 집을 처음에 들어가면 보이지만 끊어져 있어서 마당에서 2층 가는 계단을 거쳐 올라가야 했지. 다 같이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방이 2~3개 정도 있었고 딱 들어가면 벽난로도 있어. 집도 크고 2층엔 벽난로도 딸려 있다면서 진짜 부자가 살만한 집이었겠다는 둥.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온 친구 중에 사내새끼라는 것이 자꾸 한 친구의 교복 뒷공무니만 붙잡고 무섭다며 쫄쫄 쫓아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하필이면 수진이라는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애였던 거야. 수진이는 그 남자애가 다른 친구를 쫓아다는 게 못마땅해서 화가 났는지 표정도 너무 티나게 안 좋아서 나랑 다른 친구들은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지. 그 당사자들은 모르는지 계속 장난을 치더라고. 보다 못한 수진이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계단을 막 내려가길래 일단 애가 화가 났으니까 달래야겠다는 생각에 쫓아 내려갔어. 그걸 보고 다른 친구들도 다 따라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수진이가 1층으로 향하면서 꽤 큰 목소리로 화를 내는 거야. 귀신이 어딨어, 다 나와보라고 해. 근데 저 말을 비웃음같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흉가에 혼자서 씩씩대면서 들어가는데 화가 많이 났나 라는 생각에 나랑 다른 친구 둘이서 그 뒤를 쫓아갔어. 쫓아 들어갔는데 애가 계단 앞쪽에서 멈춰서 가만히 있길래 나랑 같이 쫓아 들어온 친구는 수진이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 동무를 했어. 그리고는 달래주려고 웃으면서 그 친구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 표정과 눈빛이 정말 이상하게 사람 표정 같지가 않더라고. 특히나 그 눈빛이 허공에 떠 있다고 해야 되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고 순간 숨도 멎는 느낌이었어. 동공은 확대되었고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나오는데 어깨 동무를 했던 손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움찔하면서 친구 어깨에서 손을 떼어버리게 되더라고. 그러고선 멍하니 그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데 그렇게 말도 없이 몇 초간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싶더니 정확히 끊어진 계단 뒤쪽으로 시선을 옮겼어. 그리고는 수진이가 약간 느릿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는데 아줌마, 왜 거기 계세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치는 걸 뒤로하고 난 뒷걸음질 쳐서 마당으로 나왔어. 그리고 마당에서 그냥 지들끼리 장난치고 있던 친구들이 사색이 돼서 나온 날 쳐다봤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는 수진이가 이상해 라는 말만 했어. 그러고는 친구들하고 다시 들어가 보니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수진이의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계단을 보고 저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는 수진이가 저럴 때마다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그 모습에 다 벙쪄서 남자애들이 수진이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손들을 미친 듯이 부딪히려고 하면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듯이 놓으라고만 하는 거였어. 진짜 그땐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단호한 말투로 울지 말라고 지금 애부터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심호흡하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봤지. 남자 셋이서 수진이를 붙잡고
뺨도 때리고 양팔을 붙들고 있는데 뒷마당으로 가려고 팔은 붙들려 있는데 황소 마냥 발은 계속 걷는 거야. 계속 절을 해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 팔을 놓아주질 않으니 거의 드러눕다시피 해서 자꾸만 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진이를 대문 밖까지 끌고 나왔어. 힘이 어찌나 세던지 대문을 벗어나고 그 앞으로 나오니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앉아있더라고. 수진이가 또 일어나서 뛰어갈까봐 친구들이 팔은 계속 잡고 있었어. 어쨌든 그 잠깐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다 같이 금방 겪은 일인데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겨지지도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 소리만 들렸어.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고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도 없었어. 나 역시 그랬고 수진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차라리 그 상황에서는 얘가 장난이었다고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원체 말도 많고 활발한 친구였던 데다가 웃음도 많은 친구라서 그게 연기였으면 얘는 배우를 해야 할 정도였으니까 그냥 이게 뭔 날벼락인가 싶었지. 그리고 몇 분이 지나고 나니 수진이가 일어나서는 엉덩이를 툭툭 털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분위기가 왜 이래? 라고 하는데 순간 진짜 전부 다 벙쪄서 수진이만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 그러니까 얘가 실실 웃으면서 우리 왜 밖에 있어? 들어가자. 이러는데 진짜 입이 다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너 정말 기억 안 나냐고 그랬지. 얘기를 들어보니 모르겠다고 하다가 가만히 있더니 2층 올라가고서부터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진짜 평생 끼쳤던 소름은 그날 거의 다 느꼈던 것 같아. 그 집에 가자고 했던 우리가 전부 다 미쳤었던 것 같고 결국엔 그 집에서 나와서 수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 이건 여담인데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여쭤봤어. 칠전동 시립도서관 앞에 흉가하세요? 라고 하니 거기는 진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긴 무당들도 굿을 안 해주는 집이라고 하셨지. 한마디로 귀신 속으로 제 발로 찾아간 셈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같이 겪은 일은 아니고 다른 반 친구들이 가서 겪은 일인데 그 집 마당에서 여러 명이서 폰카로 집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확인을 해보고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집어던졌대. 그 이유가 까만 다리가 하나 더 있었대. 너무 무서워서 삭제해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진을 보진 못해서 진짜인지 아닌진 모르겠어. 하나는 디카로 사진을 찍으려고 가져갔는데 그 집에만 들어가면 자꾸만 디카가 꺼져버리더래. 배터리도 풀 충전되어 있는데 나오면 켜지고 들어가면 꺼지고 해서 무서웠다더라고. 아무튼 살면서 내가 겪었던 일 중에 제일 무섭고 소름 끼쳤던 일이었던 것 같아. 두 번째 이야기, 흉가 체험 후기. 첫 번째 곤지암 정신병원. 여긴 재미도 없고 전혀 무섭지 않다. 그냥 흉가 원정 신병훈련소라고 보면 된다. 막 CNN에 나왔니 뭐니 하는데 진짜 안 무섭고 별거 없어. 3년 전쯤에 이렇게 셋이 갔었지. 분당 쪽에 있는 오리역에서 몇 번인가 버스를 타고 한방에 가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오리역에서 치킨과 곱창 등 안주를 사고 소주 6병에 맥주 피처 2병을 사갔지. 그리고 마트 들려서 돗자리와 후레쉬를 샀던 기억이 있어. 이때 친구가 마트에서 야구 배트를 보더니 들고 휘두르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꼭 사야 된다고 했지. 저렇게 사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국도가 넓은 곳의 갓길 같은 데서 내리지. 거기 건너편이 곤지암인데 겁나 작은 마을이야. 기본 인프라가 다 있는 거 보니 어느 정도 자급자족은 되는 듯했어. 내리자마자 정류장에서 사진 찍고 건너가서 마을에 진입했지. 여기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3줄 샀어. 밥이 안 들어가면 배고플까봐.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마을은 높지 않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그냥 분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곤지암 정신병원은 그 마을 안쪽에 있어. 한 1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된다. 기억나는 건 그냥 차 2대 정도 다닐 길이라 다리 하나를 건넜지.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면 훨씬 어두워지고 비포장도로가 나온다. 그 길 따라 쭉 가면 가는 사람이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병원 정문이 있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하고 똑같아. 그냥 중고등학교 철창문에 사유지 침입하면 어쩌고 이딴 거 써있고 그 위는 가시 철책으로 감겨 있어서 넘지 못해. 그리고 필자가 정문을 마주보는 방향을 기점으로 그 왼쪽을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사람이 다녔던 길이 보여.
거기로 들어가면 큰 장애물 없이 그냥 입장이 가능해. 처음에 셋이 들어갔다가 솔직히 조금 무서워서 다시 나온 다음 그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100m 정도 더 올라가면 큰 공터가 있어. 거기서 신문지랑 돗자리 깔고 술이랑 안주를 다 먹었지. 그리고 새벽 1시쯤부터 가려고 했는데 그 문 앞에 새로 온 다른 일행도 있었어. 거긴 남자 6명 정도의 여자 1명이었지. 머뭇거리길래 그냥 먼저 말 걸고 대화하는데 그 여자는 무섭다고 징징거렸어. 그리고 우리 셋은 약간 취기도 올라있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갔지. 일단 들어가면 그 비포장도로 이어져서 비탈길을 올라가야 해. 한 3분 정도 올라가면 병원 본관이 보이지. 병원은 흰색이고 노후된 곳은 회색이고 깨져 있어. 건물 앞에 가면 계단이 있는데 꽤 높아. 그리고 병원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 그리고 그 문을 보는 기준으로 왼쪽에 창문이 있는데 조금 위험하지만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지. 그렇게 들어가면 처음 느끼는 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상상 이상으로 아니 엄청 크다. 먼지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어. 나는 그 문을 하나하나 다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들어가 보기도 했지. 몇 개의 문은 안 열리는데 그중 하나가 애들이 무서워 보인 데서 발로 차니까 열리길래 들어가 봤어. 그 외의 문은 귀찮아서 열지 않았어. 문마다 열고 사진을 다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었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모든 방문은 열리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어. 내가 열었다가 그냥 뒤돌면 문이 혼자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처음에 조금 놀랐는데 알고 보니 모든 방문이 그런 구조였어. 아마 내가 들어갔던 층이 2층으로 기억하는데 계단이 엄청 높았어. 그리고 아래층 창문도 보였고 다른 층을 가려면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계단이 총 2군데가 있어. 한 군데는 야외 계단이고 한 군데는 그냥 안쪽 계단인데 야외 계단은 직원용 같았어. 층마다 계단 쪽에 철문이 있는데 쇠사슬로 잠겨 있어서 못 넘어가. 그래서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 3층에 가면 똑같은 구조로 방문이 많이 있고 카운터 같은 곳이 있지. 근데 카운터 같은 곳에서 약 냄새가 엄청난다. 약병도 많은데 전부 비어 있었어. 그리고 3층에는 환자를 감금하는 병원에서 쓰는 침대 같은 기구가 있어. 감금하는 안전벨트 같은 게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더라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피해적 같은 거. 이건 진짜 있어. 그것도 그냥 진료 차트 찢어진 대로 묻어 있고. 침대나 뭐 이런데 군데군데 꽤 묻어 있었지. 암튼 피해적을 보기는 쉬워.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런 거 봐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 난 그 이유를 넓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너무 넓어서 낮에는 햇빛이 모든 방마다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옥상은 건물 내부 계단으로는 쇠사슬로 잠겨 있어서 못 가고 그 외부 계단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도 쇠사슬로 잠겨 있어서 여기는 노후되어서 옆에 벽이 없어.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다리로 잘 넘어가면 갈 수는 있어. 옥상은 새장처럼 쇠창살로 다 막아져 있어. 옥상부터는 말을 하면 목소리가 크게 울려. 이렇게 탐방하고 그냥 셋 다 내려왔지. 제일 후회되는 건 지하를 못 간 건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갔어. 그리고 본관 옆에 흰색 창고보다 조금 큰 단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어. 조금 이상했던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안에서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올 때 5시 30분이고 그때 여름이라 날이 막는 도중이었어. 후레쉬가 없어도 될 정도였지. 두 번째로는 술 먹기 전에 내가 앞장서고 친구와 형이 뒤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오는데 내가 뒤 돌아보고 빨리 오라고 했을 때 그 둘의 어깨 사이로 뭔가 검은색 여자 얼굴 형상 같은 걸 봤어. 그래서 말했는데 둘 다 그냥 무시하더라고. 내 생각엔 밝은 빛을 보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을 보면 잔상이 남는 것 같았어. 그리고 여기가 작은 마을이라 다시 오리역으로 가려면 아침에 버스가 없어. 한 5km 정도 걸어서 무인텔에 도착해서 겨우 8만 원 내고 쉬었지. 진짜 야간 탐방하고 새벽에 집을 가려면 노답이니까 차를 몰고 가라. 두 번째로는 늘봄가든이라는 곳이야. 나는 4살 때부터 아빠랑 낚시를 다녔어. 민물 토종 붕어꾼들은 알겠지만 충청도에는 충주호가 있지. 충주호는 민물 낚시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엄청난 곳이야. 그 중에서 충북 제천골이 초대박이었지. 충주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저수지에 사람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었지.
전국 팔도의 낚시꾼들이 다 모였었지. 아무튼 그 중에서도 제천골은 단연 초대박골이었는데 여기 가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꼭 늘봉가든을 지났어.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도 아신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 친구분이 충청도에 살아서 갈 때마다 같이 낚시하는데 지나가다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했다고 하셨지. 근데 난 2년 전에 아까 멤버 중에 그 친구하고 4박 5일 정도 장박으로 낚시하려고 제천골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그때도 여름 한낮에 가는 길에 늘봉가든이 보여서 나가는 길을 찾아서 돌아서 간 적이 있었지. 근데 여기는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 처음에 정문에서 그 늘봉가든을 보면 되게 으시시했어. 아무튼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이라 그냥 들어갔는데 안에는 의외로 좀 나았어. 여기는 유리 조각이 바닥에 있어서 신발 잘 신고 들어가야 안 다친다. 그리고 액자도 많고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망한 느낌이 들었지. 계단도 거의 반파되어 있어서 발 올리면 박살 날까봐 안 올라갔어. 그리고 진짜 낙서가 제일 많은 흉가라 생각하면 된다. 여기는 작아서 딱히 말할 게 없어. 그냥 앞에다 차 세우고 들어가면 되거든. 여긴 조금 이상한 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나와서 정면으로 그 집을 보고 있으면 소름 끼치고 으시시해. 세 번째로는 성신여대 난양원이야. 여기는 내 경험상 서울권에서 갈 수 있는 도심의 흉가로서는 최고야. 일단 여기는 잘 안 알려져 있어. 위치는 도봉구인데 도봉구는 노원구하고 합쳐서 총 4개의 명산이 있지. 그게 도봉산과 북한산, 그리고 수락산과 불암산인데 전부 고만고만한 산들이야. 저 4개 중에 도봉산 올라가는 길도 여러 골이 있는데 그중 무수골이라는 곳이 있어. 서울권이면 우이동 산장 이건 들어봤을 거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이동처럼 식도락 위주로 개발된 산장초는 아니야. 역시 골답게 계곡 물이 꽤 흐르지. 서울권들은 여름에 가서 고기 먹으면서 발 담그고 한숨 자면 신선 노름이지. 참고로 여기도 산장이 몇 군데 있는데 주인들이 싸가지가 없고 비싸니 먹을 거 사서 친구들이나 이성들이랑 가는 걸 추천해. 암튼 여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일단 도봉구청 쪽 가면 버스 정류장에 6번 마을버스가 있어. 이거 타면 무수골 바로 앞까지 가니까 이거 타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도봉산이나 도봉역에서 택시 타도 기본 요금이야. 아무튼 저거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 계곡이 바로 보이지. 그러면 그냥 산길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가 멋있는 게 올라가면 갑자기 다 합쳐서 1000평 정도 되는 논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시골에 온 느낌이 들어. 벼가 잘 자라고 있고 여름에 가면 개구리가 울고 개구리가 떼거지로 다니지. 시골에서 나오는 벌레들도 돌아다니고 주말 농장도 있어. 진짜 서울권에서 보기 힘든 멋진 풍경이지. 만약 가게 되면 극공감하게 될 거야. 계곡에 물고기도 엄청 많아서 친구들하고 어항을 만들어서 수십 마리씩 잡은 적도 있었지. 아무튼 여긴 계곡에 앉아서 발 담그고 놀 곳이 많아. 그 문제의 흉가는 논이 나오기 바로 전에 있어. 근데 이 흉가 가기 전에 산 올라가는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벽이 있고 그 너머로 공터가 있고 사람 사는 집이 있어. 여긴 사람이 살아. 근데 여기 공터에 개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엄청 지저대지. 그리고 벽 따라 올라가다 보면 초록색 대문이 있는데 여기서 강아지한테 도발하면 큰일 나. 내가 한번 안쪽으로 돌 던지고 발로 철문 한번 찼는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그 초록색 대문 아래로 기어서 나온 다음에 쫓아왔어. 진짜 뒤도 안 보고 뛰었는데 뒤를 보니까 멀리서 짖고 와놔서 다행이라고 한 적이 있지. 그리고 바로 오른쪽 벽 너머가 성신여대 난양원이야. 그냥 입구 쪽 가면 성신여대 난양원이라 써있는데 여기는 철문 넘어서는 들어가도 되고 담을 넘기는 힘들어. 그리고 또 다른 길은 그 오른쪽 성신여대 난양원 벽이 끝나는 부분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샛길이 있어. 그러면 다리 아래 흐르는 계곡을 건너서 도착 가능해. 진입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일단 여기도 먼지가 많고 천장에 구멍이 많아서 조금 으시시해. 여기가 안을 아예 밀폐시켜서 사면을 벽으로 막아뒀지. 그래서 그 집 주위를 돌다 보면 뒤쪽에 문 하나가 있는데 잠겨 있어. 이건 그냥 기술도 필요 없고 오랫동안 문을 열려고 노력하다 보면 열려. 그리고 들어갈 때 거미줄 많으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휘저으면서 가라.
난 여기를 고딩 때 친구들하고 안주하고 소주 사서도 와봤고 또 놀러 왔다가도 와봤고 여친이랑도 와봤지. 나름 추억의 흉가 명소라고 생각해. 세 번째 이야기, 신내림 받은 무당.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집 주변이 온통 농지에 해만 떨어져도 주변이 깜깜합니다. 게다가 다른 집은 노인분들만 사시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저희 집밖에 없죠. 그만큼 저희 마을에 노인분들만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마을은 아직도 전통 행사와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설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윷놀이를 한다던가 추석에 쥐부를 돌린다던가 하듯이 말이죠. 이런 행사 중 특이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3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마을 구슬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구슬 끝내고 마을을 돌며 시찰을 하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을 골라 운세를 봐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행사 중엔 가끔 신기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엔 제가 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당시 마을에 거지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을 사람이긴 했으나 가족들이 죽고 떠나며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죠. 분명 과거에는 평범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후배셨죠. 이 아저씨가 거지인 이유는 항상 풍성한 털을 가진 모피 코트를 입고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구걸을 합니다. 구걸이 변변치 않을 시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거나 남의 집 장독대에 고추장을 몰래 훔쳐가기도 하고 정말 민폐남으로 기억합니다. 사건은 이 아저씨의 실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지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 있는 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도 신경도 쓰지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뒷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 아저씨가 생각나서 먹을 걸 싸들고 아저씨의 집으로 찾아갔더랍니다. 참고로 무슨 낡아빠진 폐가 같은 데서 살고 계셨죠.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아저씨가 다닌 흔적도 보이지 않아 놔두면 먹겠지 하고 먹을 것만 두고 오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가 다른 마을을 헤매다 사고를 당했나 싶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후 아저씨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머릿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을에 큰 사건이 있었기에 그 흉을 풀고자가 신내림을 받은 따끈따끈한 무당을 데려왔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평소처럼 구슬하고 평소처럼 마을을 시찰했습니다. 원래부터 하던 것이니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당이 가는 뒤를 졸졸 따라갔더랬죠. 근데 이 무당이 이상하게도 평소 다른 무당이 가지 않던 구석진 길로 슬슬 가더랍니다. 분명 그곳은 아무런 집도 없고 군부대 담장을 따라 작은 샛길만 끊임없이 이어진 곳이었죠. 이때 신기한 점은 모든 무당들이 마을 사람들 집이 있는 곳만 딱 골라서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며 계속 무당을 따라갔는데 저 멀리 집 한 채가 보이더랍니다. 바로 거지 아저씨가 사는 폐가였죠.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은 이 집을 처음 온 무당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 싶어 용하다면서 박수를 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이 집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지 아저씨가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무당이 혀를 끌끌 차며 죽었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이곳은 기가 세서 절을 지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니 죽지 3명이나 죽었네. 맞습니다. 거지 아저씨가 살기 전 이 집에 과거 노인 부부 둘이서 자살한 곳이랍니다. 이 얘기는 마을에 사는 노인분들도 어릴 적에나 들은 내용이라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던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고 소리도 내지 못하더랍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만히 무당을 보고 있을 때 무당이 고개를 갸웃하며 남자들을 2~3명쯤 부르더랍니다. 그리고는 집 뒤로 이어진 산으로 데려가더니 조금 있다 경찰들이 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실종된 줄 알았던 아저씨는 집 뒤 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먹고 죽은 거였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르겠지만 무당이 말하길 노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데려갔다 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저는 무당이 굿하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지만 무당이 우리 어머니 보고 막내 아들이 크게 효도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뭐 지금까지 보면 크게 효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있는 힘껏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당과의 대화. 난 여행을 좋아해. 물론 직업은 있기에 자주 여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리저리 잘 돌아다니지.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난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에 관한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다녔지.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무당들 중 대부분은 야매야. 물론 아닌 무당들도 있어.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로는 진짜 접신을 한 무당은 내가 올 것부터 알고 있었지. 지금부터 등장하실 무당분은 내가 어느 동네 어귀산 밑에 있는 유명한 무당집에서 계셨지. 뭘 그렇게 많이 끌고 들어와. 내가 들은 첫 말이 그거였어. 난 영을 보는 재주가 없었지. 귀신을 본 적은 있어도 기감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런데 끌고 들어오다니. 난 수호령을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머리를 극적거리며 물어봤지. 제가 여러 무속인 분들의 소중한 지식을 얻고자 여행을 다니고 있답니다. 죄송하지만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자 무당이 말했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놈이로구만. 역마살은 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돌아다녀? 난 주역을 볼 줄 알아. 사주팔자 비슷한 건데 이건 점이 아니라 학술이자 학문이지. 한 사람의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종이반장 분량으로 빽빽이 써 내려가고 게다가 이름은 물론 태어난 시와 생년월일이 필요하지. 난 확실히 역마살이 없었지. 신금이고 편제가 있을 망정 역마살은 끼지 않았어. 전까지는 이런 무속인분을 본 적이 없었지. 어떻게 제가 역마살이 없는 걸 아시냐고 묻자. 내 어깨에 올라가 계시는 네 증조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놈아. 증조부님이라. 수호령이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증조부님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았어. 아무래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앉아서 얘기하려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려던 차에 말을 급히 끊고 무당분이 소리를 지르셨지. 난 조용히 들어가 무당분과 마주보며 앉았어. 애비고 아들 놈이고 양기가 가득한 것들이 음기가 꽂히니 요상한지고 오늘은 길한 날이여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더니 니놈이었구나. 정말 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포스가 강해서 입을 열래야 열 수가 없었어. 게다가 저렇게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난 할 말이 없어서 꾹 입 닥치고 있었지.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날 만나서 얘기 좀 듣자고 왔다고. 그래서 나는 말했어. 지금까지 여러 무속인 분들을 뵈왔지만 이렇게 강한 기가 느껴지시는 분은 처음 뵈었습니다. 혹시 이름 있는 고명한 신을 거두셨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대개의 무당은 이름 없는 신을 접하지. 간혹 대자신 혹은 대신이라 불리는 강한 신을 받는 자들도 있어. 근데 그 대신이라는 것이 너무 강한 기를 지녀서 그 대신을 받는 무당은 태어나면서 정해진다고 했어. 뒷산을 다스리는 터줏대감이시다. 누군가는 지동대신이라고 부르더만 흔히 식김굿을 할 때 말하는 그 천동. 지동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식김굿이라 함은 무당이 신내림을 받기를 거부할 때 하는 굿이지. 대개 잡귀를 올려보내기 위해 하는데 신내림 또한 마찬가지야. 그 식김굿의 절차 중 고풀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당이 천동 대신, 지동 대신이라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분은 터줏대감이야. 그리 강한 음기를 지니지 아니하신 분이시라. 나도 속편히 살고 있음에 간혹 찾아오는 푼수떼기년들 팔자 봐줄 때도 도움을 많이 주시지. 그래서 나는 물었어. 혹시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무당님이 대답하셨지. 내 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나. 이 더러운 팔자. 드디어 보살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 보살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도깨비와 자주 어울려 놀았다고 하셨어. 집안에 자잘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잠을 자다가 항상 꿈을 꾸면 깬다고 했지. 귀신을 만났기 때문이라는데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닌 것이 뭔가 크고 널쩍하다는 느낌만 든다는 거였어. 그래서 8살이 되던 해에 영험한 무당을 찾아갔지. 그런데 무당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맨발로 뛰쳐나와 아이고 터줏대감님이 오셨어. 삼신할매여. 라고 계속 외쳐대며 보살님께 절을 연신 계속해서 하셨대. 그리고 한참 그런 후에 이 아이는 터줏대감님을 담을 그릇이여. 앞으로 대신을 받게 될 터이니 잡신이 어려서부터 들끓을 것이고 도깨비가 항상 농간지를 부리려 할 테니 그 부적 하나 써주리다.
그리고 이 아이가 17살을 넘으면 반드시 신내림을 받아 터줏대감을 모셔야 하니 기억하시오. 17살이요. 17살 이 시기가 지나면 어쩔 수 없더라도 터줏대감님이 몸에 안착하실 터이니 17살이 되는 해에 꼭 반드시 꼭 굿을 받으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야. 보살님의 부모님은 무당의 말을 믿고 보살님이 17살이 되던 해에 무당집에 보살님을 데리고 가려 했지. 그런데 보살님이 신내림을 받기 싫다고 하신 거야. 꽃다운 나이에 무슨 신내림이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기에 어쩔 수 없이 데려가려고 했지만 보살님은 버티셨다고 했어. 내가 미쳤었지. 운명은 운명대로 갈 것이었거늘. 뭐하러 그리 똥꼬집을 부렸는지. 이렇게 말하시며 다시 얘기를 하셨어. 결국 17살 생일이 지나고 갑자기 그날 이후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해. 지금 무당집이 있는 바로 이 동네의 산이었다는 거야. 산사태 때문에 7명이 흙에 깔려 죽었다고 했어. 또 나물 뜯으러 갔던 처자 한 명이 멧돼지한테 치여 죽고 논밭에 이상하게 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했지. 갑작스레 정정을 하시던 98살 먹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튼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았대. 사람들은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니까 무당을 불러 굿을 하려 했대. 그런데 무당이 갑자기 마을에 들어서더니 온갖 진상을 다 쓰며 찌푸리더니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곳에 터줏대감이 계시는데 내가 뭔 굿을 해. 내가 접한 건 잡신이야. 저런 분들이 고약하게 변덕을 부리시면 방법이 없어. 신내림을 해서 그분을 받들어야지. 이러더니 획 하고 가버렸다는 거야. 보살님은 그냥 모른 채 있었다고 했지.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보살님의 부모님이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 졸지의 부모님을 잃은 보살님은 결국 신내림을 받고 터줏대감이 계시는 산 밑에 음기가 가장 짙은 곳 옆에 무당집을 차리고 이렇게 35년간 무속인 생활을 해오셨대. 내 놈이 뭘 쫓고 댕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심해라. 내 놈이 전생에 착한 짓을 많이 해서 조상님들이 잘 지켜주는 줄만 알아. 원래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는 놈 치고 멀쩡한 놈 없으니까